자, 시작합니다. 승낙갑니다. 승낙. 왼쪽 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승낙은 을이 승낙할 때는 반드시 청약한 갑한테 해줘야 돼요. 청약자에게. 따라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이런 거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승낙? 말이 안 되죠. 자기한테 청약한 청약자한테 승낙해줘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청약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을이 갑한테 네 아파트 내가 5억에 살게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게 하면 그 사람은 벙 뜨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청약하고 달라요. 승낙은 청약자 갑한테 해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은 안 돼. 이게 이제 주관적 합치죠. 사람이 일치해라. 두 번째, 청약을 받은 청약 수령자가 즉 을이 갑한테 청약받은 을이 승낙을 하느냐 마느냐는 얘 자유죠. 승낙 강제되지 않죠.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청약할 때 이렇게 청약을 해요. 을, 너 이달 말까지 내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 5억에 산다는 걸 승낙한 걸로 볼 거야. 아무런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청약을 했다고 해봐. 을은 거기에 구속될까요?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는 5억에 사는 거야? 그렇게 보겠대. 갑이. 청약자가 갑이 미리 정한 기간 이달 말까지 내 청약에 대해서 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너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이 적힌 편지를 갑이 청약할 때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 당연한 거죠. 을은 뭐야? 너 뭐야? 왜? 네 맘대로 나 임마 안 사 짜샤 하면 돼요. 상대방 강요 못해요. 그래서 청약자가 너 이의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구속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을은 개 무시해주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개 무시. 답할 필요도 없고요.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지 찢어버리면 돼요. 개 무시. 상대방 구속하지 않아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을이 승낙할 때는 갑의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갑이 A 아파트 5억에 살 거야? 라고 청약하면 A 아파트를 5억에 살지 말지로 승낙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 합쳐. 내용이 일치해라. 청약 내용이 일치해. 그런데 을이 4억이면 살게 이렇게 승낙을 했다. 4억이면 살게. 5억은 비싸. 4억이면 살게. 이게 바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자, 이거 12번 나왔어요. 계약 성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 법조문이에요. 승낙자가 갑의 청약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 승낙했어. 4억이면 살게. 이게 그거죠. 조건이나 변경 가했죠. 이거 갑 청약, 5억 청약, 거절, 5억에 안 사. 4억이면 어때? 4억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거예요. 을이 4억이면 어때?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외워야 돼요. 완전히 외워요. 그대로 하지 않고 조건이나 변경. 그럼 4억이면 어때?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갑이 지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상대방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4억이면 어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응용지문이야. 소수로를 법조문에서 바꿔버렸죠. 계약 성립 여부로. 새로 청약한 거니까 상대방 갑이 4억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가 있다는 말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금을 낮추어 승낙. 그러면 이 지문이에요. 아하, 조건 붙였구나. 그러면 이 조문이 외워져 있어야 돼. 갑 청약 거절과 동시에 을이 지가 새로 청약을 본다. 새로 4억의 청약이니까 청약만이지 아직 갑의 승낙이 없잖아요. 을의 청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거 응용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응용지문이 나오니까 응용지문을 풀려면 이게 정확히 내게 돼 있어야 이걸 풀어요. 그렇지. 사억이면 사억,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사억에 팔아라로 청약한 거지. 따라서 청약만 있지 갑의 승낙이 없으니까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겠지. 잘 나온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자, 연착된 승낙 쭉 설명하고 교재 확인할게요. 아까 갑이 5월 31일까지 살지 말지 결정해서 알려줘 해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그러면 반드시 의뢰 승낙 의사 표시는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 5월 30일 안에 도착해야만 계약은 성립해요. 그런데 우리 고민하다가 막판에 하루 전에 사야지 하고 편지 쏘았어요. 역시 늦게 도착했지. 승낙기간 전 5월 31일 벗어나서 6월 2일 날 도착했다. 의뢰 편지가 승낙 의사 표시가.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 도착을 못했고 지났다. 이걸 기차가 연착돼서 승낙이 연착됐다고요. 이걸 승낙기간 후 도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이라고요. 자, 그러면 승낙기간을 넘어서 도착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기간 안에 들어와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기간을 넘어서 도착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 비록 하루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우리 산대죠. 아, 산대. 그럼 갑이 산다는 게 중요하지.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하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 법은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 승낙을 새 의뢰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즉 승낙을 의뢰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조문에 따라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 의사표시를 쏘아주면 청약, 을청약, 갑승낙,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됐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 이부터요. 연착됐다는 얘기는 기간을 넘었구나. 기간을 넘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연착된 승낙은 우리 법조문에 따라 청약자가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버려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조문에 따라 갑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봐서 지가 다시 승낙해주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됐으니까 이제는 계약이 성립한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연착된 승낙. 자, 지문. 승낙통지, 의뢰 승낙통지가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달, 연착됐죠. 기간이 넘어 도착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법조문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이 법조문에 따라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청약으로 봐. 승낙을 청약으로 돌려. 따라서 청약 들어왔죠? 내가 승낙해주면 된다는 얘기, 갑이. 그래서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봐서 여기에 다시 갑이 승낙해서 청약, 승낙 합치됐으니까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이게 연착된 승낙.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예예요. 이 동네에서. 청약 승낙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자, 격지자가 뭐냐? 원래는 땅지라 떨어질 격 땅지. 거리상의 개념이에요. 서울, 부산. 하지만 민법상 법상으로는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상 개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격지자라고 해요. 시간상. 그래서 우리 시험은 편지가 발송 도착하는 거예요. 격지자 간에 편지로 왔다 갔다 편지 쏘았죠. 5월 3일 청약 발송. 이틀 후 상대방의 청약 의사표시 도착. 자, 우리 5월 10일 날 갑 아파트 산다는 승낙 의사표시 발송, 편지 발송. 이틀 후 5월 12일 도달. 갑이 5월 31일까지 알려줘 했는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착했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된 거예요. 문제는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주에 따라 청약은 5월 5일 날 효력 발생하고 승낙은 5월 12일 효력 발생하니까 원래는 5월 12일 날 이 갑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법조문이에요. 우리 법조문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가 도착한 12일이 아니라 이틀을 땡겨버려요. 우리 승낙한다는
통지를 발송한 5월 10일 날 갑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요. 격지자는 거리상의 개념이 아닌 시간상 개념,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격지자라고 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이걸 그대로 외우란 얘기예요.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사례로도 나와요. 그러면 5월 10일 날 발송한 5월 11일 날 계약 성립 시기예요. 12일이 아니에요. 사례로도 나와요. 발송. 승낙통지 발송한 때 계약 성립.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발송한 때. 이걸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발송을 장난치겠죠. 자, 계약법에서 발송이란 단어가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달, 받지. 받는다가 도달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도달로 떠야지, 받지로 떠야지. 여기만 발송, 여기만.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정확히. 오케이.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왼쪽 승낙. 승낙은 동그라미 2번부터 보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왼쪽 394페이지. 394. 왼쪽 2번 목자 승낙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승낙은 청약자 갑한테라 따라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란 있을 수가 없다. 말이 돼.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파트 5개 살게요. 말이 안 되지. 안 돼. 별 3개. 그 다음 오른쪽 승낙은 아니야. 밑에부터 봐요. 팔레박스부터 봐요. 자, 청약 상대방 을한테 갑의 청약에 대해서 회답할 답할 의무는 없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자 여기 나와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지가 정한 기간 내에 너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청약에 대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간주할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거 상대방 고소하지 않는다. 별 3개. 6번 나왔어요. 6번. 자, 계약법의 특성. 범위가 작아요.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면 계약법 점수 나와요. 양이 훨씬 작아요. 물권법의 절반도 안 돼요. 계약법이. 근데 10문제나 나오지. 상대방 구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밑에 오른쪽 고딕. 을이 이 갑청약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죠. 걔 무시했지. 그래도 절대 계약은 갑의 의도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답 안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까지 나와요. 같이 나와요. 상대방 고소하지 않죠. 당연한 거야. 이해됐어. 나쁜 놈. 네가 뭔데 내 의사를 강요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개무시. 별 3개. 자, 이제 연착된 승낙과 봐요. 밑에 법조문.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을 청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3줄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줄. 을의 승낙이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 도착했어. 갑이 정한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죠. 이게 연착이에요. 자, 기간이 지난 후 도착하면 청약이 효력을 상실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했죠. 청약이 실효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연착된 승낙은 왼쪽 법조문에 따라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승낙해버리면 돼요. 갑이 다시 여기에 승낙해서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왼쪽하고 같이 조문하고 여기 별 3개예요. 첫 번째부터 묶어서 다 별 3개 다 나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 나와요. 그 다음 밑에는 됐고요. 맨 밑에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걸 보기 전에 왼쪽으로 가서 팔레박스 위를 봐요. 팔레박스 위에 두 번째 줄. 또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찾았어요? 팔레박스 위 본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불특정 다수인 승낙이 있을 수 없다. 찾았죠? 그 오른쪽. 또한 승낙은 갑 청약 내용과 일치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승낙할 때는 갑이 청약한 내용 그대로 해줘라. 그 말이에요. 청약 내용과 일치해라. 따라서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조건 변경을 가서 법조문. 저기 문장하고 여기랑 연결이 돼야 돼. 청약 내용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놈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는 얘기죠. 이 법조문 왕별 12번 나온 놈.
자, 법조문 봐요. 법조문. 승낙자가 갑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사억이면 어때? 4억으로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이 법조문 그대로 외워요.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에요. 청약이에요. 갑 5억 청약 거절 4억 청약이에요. 그대로 외워요. 왕별. 따라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봐봐요. 예. 갑에 10,000원 청약에 대해 을이 8,000원으로 승낙을 했어요. 에이, 됐어. 읽지 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괜히 읽었어. 그냥 법조문만 해요. 법조문만. 밑에 보지 마. 이 내용이 아니야. 자, 넘겨봐요. 이제 넘겨봐서.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이 있죠. 4번. 이 법조문 왕별하시고 9번 나왔어. 9번. 넘버 2예요. 아까 조건 변경이 12번. 넘버 1. 이놈이 넘버 2. 9번. 외워야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에 동그라미 빵 하고 얘기를 장난쳐요. 도달로. 발송. 여기만 발송 나야 돼. 격지자 간의 계약.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을의 승낙통지 발송한 때. 발신주의가 작동돼. 도달주의 아니에요. 발송한 때 그대로 외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청약 승낙 끝난 거야. 이제 의사실현. 맨 밑에 좀 기타 방법. 자, 의사실현으로도 계약이 성립해요. 두 번째 계약 성립 형태예요. 그러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뭐냐? 밑에 조문 나와요. 자, 봐봐요. 조문 한번 봅니다. 청약자 갑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의사표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을 간 계약은 언제 스스로가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 성립은 언제 하느냐? 을의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자, 이제 조문 읽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조문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목 봐봐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원래 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런데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어요. 이게 뭐다?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정확히 해주는 명시적 의사표시. 행동을 통해 의사표시 있는 걸로 보는 묵시적 의사표시. 두 개가 있다겠어요. 묵시적 의사표시에 묵시적. 그러면 행동이 나오죠. 내 속마음을 실현했다는 얘기는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한 계약 성립의 조문이에요. 그러면 승낙 의사표시가 어떤 경우를 보니까 특별히 필요하지 않대. 그때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 행동이에요. 예를 들게요. 내가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배가 고파. 밤 10시 야간 강의를 듣고 포장마차가 있어. 포장마차. 어묵이 먹고 싶어. 갔더니 아줌마가 없어. 잠깐 나갔나 봐요. 그냥 먹었어. 그냥 먹지. 그거요. 오뎅 먹었을 때. 어묵 먹었을 때 오뎅 매매 계약이 성립해요. 행동. 말 안 해도 먹었어.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 오뎅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오뎅 먹었을 때. 행동을 통한 묵시적 의사표시. 그래서 내 속만 오뎅 먹어야지 내 의사를 실현했지. 먹었지. 아줌마 없어도 먹어도 되잖아. 아줌마 와야 오뎅 드시나? 아니야. 그냥 간장 발라 먹어. 그럼 아줌마 와. 돈 주면 되지. 이거예요.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이거야. 이게 필요해요. 있는 때 성립해요. 있는 때. 오뎅 먹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을 안 때. 안 때로 장난쳐. 안 때 아니에요. 아줌마가 3분 후 와서 손님 오셨군요. 아줌마가 안 때가 아니야. 먹었을 때 처음. 그래서 있는 때 거기에 동그라미 빵 들어가요.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있는 애 동그라미. 거길 장난치니까. 있는 때 성립. 오뎅 먹었을 때 성립. 오뎅 먹었을 때. 있는 때를 외우면 돼요.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별 3개예요. 잘 나와요. 의사실현. 자, 그 다음에 교차청약. 오른쪽.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 조문도 9번 나왔네요. 왼쪽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하고도 넘버 2, 같은 넘버 2네. 쉬워요. 자, 교차청약이 뭐냐? 자, 봐봐요. 법조문 일단 읽어야 돼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당사자 간에, 갑과 을 간에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대요. 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대. 이 경우에는 양청약이 각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자, 도달의 동그라미. 여기는 도달을 장난치니까. 도달한 때 성립.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봐봐요. 설명 들어봐요. 갑을 그리시고 머릿속으로.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5개 살래? 청약했어요. 그런데 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비싼 날짜에 갑, 네 아파트 나한테 5개 팔래? 을도 청약했어. 갑도 청약하고 을도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거예요. 서로 크로스 됐지. 상호 교차됐어. 청약만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같죠? 동일한 내용.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살 거야? 청약했고, 을은 네 아파트 5개 나한테 팔 거야? 같은 내용이 서로 크로스, 마음이 합치된 거지. 이때는 갑을 양청약이 각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 합치가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 교차, 청약이 교차됐을 때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오, 어렵지 않아요. 양청약이 동일한 내용이어야 돼요. 같아야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면 양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도달. 다 도달이야. 왼쪽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거기만 발송이고 다른 어디도 발송이 나오면 안 돼요. 별 3개죠. 별 3개.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청약 승낙, 의사실현, 교차청약 다 봤어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왼쪽 중간에 예제 하나 있죠. 왼쪽 396페이지. 자,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청약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그래, 자판기. 맞네. 2번.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자, 청약은 아까 법점이 있었죠. 철회하지 못한다. 그대로 나와요. 도달 후를 전제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자, 주어 잡고 소수로 잡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소수로 언제 성립한대요?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 그대로 연결됐지. 내가 외운데 그대로 장난 안 쳤어요. 맞는 지문.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겠지 뭐. 맞겠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 이렇게. 다 맞네? 정답 5번. 안 보고 5번. 안 보고 5번.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실전에서는 5 1, 2, 3, 4가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4개 돼 있으면 안 보고 5번이야.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해. 한 8월달 돼야지. 실력이. 자, 5번. 청약자가 청약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라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자, 너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내 청약에 대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자가 청약할 때 표시했죠. 그러면 이의 없이 을이 이의하지 않고 갑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런 경우 어디 있어? 그죠? 성립하지 않아요. 개 무시해도 되지. 개 무시해도. X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판례 원문대로도 나오고 이렇게 응용지문으로도 나와. 계약 성립 여부로 성립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같이 부정으로 끝나야 돼. 부정. 그 판례가 정확히 돼 있어야 이거 해결해요. 즉 1, 2, 3, 4, 5번 중 5번만 대법원 판례고 나머지는 다 법조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1, 2, 3, 4번으로 맞으니까 5번 찍어라.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5번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판례를 응용한 거야. 그 판례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요. 그렇게 되면 그런 대로 할 만해.
그런데 이건 응용시킨 거예요.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걔 무시해도 되니까. 절대 계약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어. 아까 그 판례를 정확히 했다. 하지만 나머지 통해서 5번 맞추셔도 된다는 얘기.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구나. 오케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오른쪽.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 본 게 훨씬 잘 나와요. 지금까지 본 거 한 문제 나와요. 이제 가끔 나와. 몇 년에 한 번씩. 빨리 갈 거예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동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그림이에요. 갑을 건물 매매 계약.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했네. 총칙에서 했어요.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 그러면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날아가 버렸죠. 따라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불능. 근데 시점이 계약 체결 전에 날아갔으니까 처음부터 불능이구나. 처음시 원시적 불능. 자, 이 경우 매매계는 원시적 불능 무효. 이것까지 제가 외우라겠어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자, 그러면 이제 을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가만 보니까 고생해서 이 건물이 부산에 있고 을은 서울에 살아요. 이 건물 매매 계약하려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갑이랑 협의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썼는데 5월 1일 날 며칠 후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이미 한 달 전에 날라갔대. 그래서 갑이 못 넘겨준대. 을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지. 그때 을이 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올 것, 노란색.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시적 불능에서 나와요. 즉,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이 불능은 전부 건물이 날아가는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건물 일부만 멸실하면 안 나와요, 이 동네. 전부 날아가야 돼, 전부.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갑, 이미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건물을 왜 저한테 팔았어요? 저 부산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교통비 들고 숙박비 들고 책임지세요. 자, 그런데 갑이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건물 불타서 없으니 저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제가 알았으면 왜 계약을 했겠어요. 즉, 갑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일단 책임져야 할 매도인 갑은 잘못이 있어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져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 경우 책임질 때는 멸실사실, 불능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알은 보통 세트로 움직여요. 알았다,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선의유과시. 몰랐지만 잘못이 있는 경우. 선의유과시. 이 경우에만 갑은 책임져요. 그래서 과실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려면 일단 잘못이 있어라. 알날일 때. 이미 건물이 살았던 사실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때. 알날일 때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 이놈이 더 중요해요. 저놈은 노란색 안 바뀌었어. 책임 물으려면 을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여기서 나와요. 책임 물으려면 을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총칙에서 들었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병이 너 뭐야? 대리권 넣었으면서 나한테 팔았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알랄 안 돼.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여기도 똑같이 작동.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멸실사실을 몰라야 되고 여기에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외워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그 목차를 가지고 끌어야 돼. 과실에서 알랄해야 되고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그럼 엎어야지. 선의무과실 반대. 선의무과실 반대. 이미 있어. 흑판에. 이미 있어. 알랄이지. 선의무과실 반대는 알랄. 따라서 선의무과실에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만약 상대방 을이 멸실사실 지가 알았거나 알랄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무과실 반대는 항상 알랄이에요. 알았다, 아기. 알 수 있었다, 선의유과실.
알랄이 두 개 나오죠. 헷갈리면 안 돼요. 과실에서 너는 알랄이어야 되고 책임 물으려면 너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선이 무과실해야 되니까 반대 알랄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고.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어떤 책임을 묻느냐. 건물은 날라가 버렸죠. 따라서 소유권 넘겨달 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돈으로만.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 범위예요. 실내이익 배상. 사실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 무효죠. 하지만 을은 계약이 유효라 믿고 지출한 손해예요. 사실은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믿을 신 이걸 실내이익 배상이라고요. 그냥 외워요. 실내이익 배상. 계약이 무효인 경우 나오는 손해배상 범위예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그동안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그거 배상해 그거예요. 그래서 책임 내용은 유효라 믿고 지출한 손해 실내이익 배상. 단 이 실내이익 배상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오니까 좀 익숙해져야 돼. 유효로 인해 생길 이익. 이걸 또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이행이익. 유효의 경우 발생한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실례기 되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실내이익 배상 청구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법 조문이에요.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상대방 책임을 내면 선의무과실일 것. 계약자산 과실책임은 이 두 개의 알랄까지 선의무과실이니까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얘들은 흘러가.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지문만 구성하지 정답지문 하지 않아요. 정답지문은 얘들을 내서 박아요.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책임상 과실책임 나온다는 거. 그다음 책임을 내면 을은 선의무과실한다는 거. 선이 무과실해야 되니까 알랄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정확히 봐요. 자, 이제 지문 나오겠죠. 자, 법조문 봐봐요. 법조문 제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이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 즉 건물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알랄, 갑을 말해요. 매도인 갑은 상대방 을이 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믿을 신? 유효라 믿고 믿었으므로 인해 받은 손해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실내이익 배상액은 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멸실사실, 불능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랄의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선의무과실일 것, 알랄 안 돼. 그 조문이에요. 알랄은 작동 안 되죠. 즉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 선의무과실일 것, 그 요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법조문이 어려우니까 굳이 이제 이 법조문 보지 마시고 내용으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내용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이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라. 원시적 전부불능이어라. 여기만 믿죠. 객관적으로 몰라도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그 다음에 3번. 일방 당사자가 갑을 말해요. 매도인 갑이 이미 건물이 멸실됐다. 원시적 불능 사실을 얘는 과실이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지는 거. 알랄. 갑은 알랄. 자, 4번. 상대방 을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나오죠. 상대방 을은 선의무과실일 것, 선의무과실해야 한다. 결국 2번, 4번이 별 3개예요. 2번하고 4번 이 두 개를 정확히 해요.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그 다음에 효과 법조문이에요. 상대방은 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받은 손해, 즉 실내이익 배상해라. 믿을 신.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자, 이 실내이익 배상은 계약이 유효했더라면 상대방 을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법조문이에요. 실내이익 배상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저기 2번, 4번 정확히 외워주시고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실내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것부터 가져가세요. 오케이. 이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자, 된 거예요. 자,
봐요. 지문이에요. 원시적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예.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불능. 매도인 갑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이 RR이에요. R. 이때 책임집니다. 자, 노란색부터 하겠어요. 상대방 을은 책임물을 내면 선임무 과실일 것. 따라서 상대방 을이 불능사실을 선임무 과실 반대 엎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선임무 과실일 것 외워야 돼요. 여기서도 외우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거기서도 외우고 이런 건 법조문이라 외워야 돼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계약이 사실은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지출한 손해. 이걸 실내익 배상. 이 단어로 또 실내익 배상. 이 실내익 배상은 유효, 무효가 아닌 유효할 때 발생한 손해배상 범위가 이행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행익 배상을 이제 계속 만날 거예요. 매매에서. 이행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익 배상.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몰라도 돼요.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안 중요한 걸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 끝났어요. 자, 그 다음 계약법에는 판례박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제끼고 뭐 그딴 거 안 해주죠. 판례박스 보지 마요. 계약법은 굳이 볼 필요 없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판례박스만 보고 나머지는 별로 도움 안 돼요. 읽어도 엄청 어렵고요. 계약법 판례가 어려워요. 본문만 열심히 해요. 본문만.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필요한 판례만 체크해 드릴 테니까 특별히 판례박스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판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껴주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제껴져. 그래서 굳이 손대지 말아요. 판례박스, 판례 원문 안 봐도 돼요. 무시하세요. 본문 열심히 해요. 본문. 자, 필요한 판례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동시행의 항변권.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입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자, 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제 대충 느꼈으니까 이제 설명드려요. 봐요. 갑을 매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 있고 을은 돈줄 대금 채무. 쌍무죠. 보통 부동산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이렇게 진행되죠. 5월 1일자, 6월 1일자 중도금, 마지막 잔금 날짜 7월 1일 날 서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도금은 날짜가 되면 매수인은 무조건 중도금 줘야 돼요. 이걸 동시행 관계가 아닌 선이행채무라고 해요. 먼저 이행해야 돼요. 중도금.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중도금은 먼저 줘야 돼요. 자, 한 달 지나서 잔금 날짜가 왔죠. 그러면 7월 1일 날 갑과 을은 부동산에서 만나서 갑은 등기 서류 준비해오고 을은 잔금 준비해오고 서로 만나서 서로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즉 소유권 이전 채무와 대금 채무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나오면 잔금하고 동시에 잔금하고. 그래서 소유권 등기 서류 주는 거하고 중도금 먼저 줘야 되니까 이건 동시행 아니에요.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될 선이행 채무. 잔금하고 소유권이 동시에. 따라서 동시에 소유권 받으면서 나도 잔금 줘야 되는 관계인데 저놈이 또는 이놈이 어느 한쪽이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이행하래요. 갑을 예를 들게. 7월 1일 만나서 등기서류 준비해와서 등기서류 딱 법무사한테 맡기고 그러면 나는 잔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등기서류도 안 주면서 이행제공 없이 나한테만 잔금 달래. 그러면 나는 등기서류도 못 받았는데 준비 안 했는데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잔금 주면 바보지 바보. 안 됩니다. 등기 안 주는데 제가 어떻게 잔금 2억을 줘요. 저 못 줍니다. 자기 채무, 잔금 주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게 동시행 관계에서 나오는 항변권이에요. 이걸 우리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는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해야지 왜 당신은 등기 안 넘겨주면서 나한테만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합니까? 저 잔금 채무 이행하는 거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합시다라는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동시행합시다. 항변. 즉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자기 채무 이행. 잔금 채무 거절. 반대로도 돼요. 을이 잔금 날짜에 잔금은 안 주면서
갑한테만 등기 넘기라 하면 당연히 갑은 잔금 줄 때까지 나 못 줘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지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할 때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못 줘.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동시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동시행하며 그게 방금 본 법 전문이에요. 자기 채무이행 두 번째 거절할 수 있다. 등기 서류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행명권 방금 본 전문이에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죠.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에 맞아. 거절해야지. 나만 먼저 줄 수는 없죠. 등기도 안 주는데. 자, 동시행명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다. 자, 흡판 봐요. 이거 세트예요. 머리끝부터 계약 성립부터 임대차까지. 임대차 몇 개 강요 규정이 있어요. 편면적. 그거 빼놓고는 세트. 모든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안 지켜도 돼요.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물권법하고 반대.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법은 일응의 기준. 따라서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B로 합시다. 특약 유효. 법은 동시한부 있지만 나 이거 포기할래. 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세트. 계약법은 어느 계약법 관련 법 조문 권리를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다 하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배제 특약 유효다. 맞는 지문. 세트. 임대차 전까지 무조건 맞는 지문. 자, 동시행명권의 목차예요. 동시행명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성립이었고. 동시행명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효력. 그 다음에 어떤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고 또 쌍무계약이니까 어떤 채무 양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이거 구별하는 거. 다 잘 나와요. 요거 쌍무계약에서만 나옵니다. 동일한 쌍무계약.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다음에 쌍방채무, 가불채무 모두 변제기. 변제기는 이행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행기, 변제 같은 말.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지채무는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만 이행 청구할 때 그때 튀어나오죠. 성립. 저 못 줍니다. 자, 하나씩 이제 성립 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까. 자, 일단 요건 되기 전에 뭐 의의할 게 없네. 일단 의의 볼게요. 1번 왼쪽에 의의 밑에 1번 동시행의 항명권이란 쌍무계약에서 나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지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합시다. 공평의 원칙. 세 번째 줄 맨 중간에 있죠. 오른쪽 공평의 원칙. 자, 오른쪽 2번 나오죠. 동시행 항명권 규정. 자, 거기다 적어요. 계약법 규정은 99%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세트 모든 계약법 관련 내용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여기다 왕별 받고 세트 적어놔. 세트. 계약법에서 세트로 작동된다. 특약 유효. 임의 규정이다.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 임대차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다 맞는 지문. 어느 동네에서 나오든. 자, 이제 성립요건. 이제 흑반 봐요. 세트 적어놔. 세트.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 자, 봐요. 첫 번째 성립요건 세 가지. 첫 번째,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쌍방 채무 부담해야 돼. 쌍무계약에서 인정돼. 엎어봐. 그러면 동시항명권은 편무계약에 인정된다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편무는 한쪽 편만 있는데 뭔 동시행이 나오겠어. 모두 채무일 수도 있어요. 동시행합시다. 내 채무, 네 채무. 쌍무계약. 당연히 알게 된다겠어.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대부분 판례인데 이게 지문이고 이 지문을 OX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할 거야.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어느 한쪽의 채권이 양도됐나 봐요. 그렇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거. 맞는 지문. 하나 더. 채권 양도, 채무인수 또는 상속 등으로 채권 양도 등으로 이렇게 읽어요. 채권이 넘어갔죠?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됐나 봐. 사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도 동시항명권은 인정된다. 결국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이렇게 외울 거예요.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도 동시행 관계는 존속해요.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이걸 외우겠지만, 갑을 매매, 매도인의 소유권 주고 매수인의 대금, 소유권과 대금은 대표적인 동시행 관계예요. 아까 봤죠? 잔금이 쓰지 않은 소유권 대금이 동시에, 양채무는 동시행 관계. 자, 그런데 갑이 매도인 왼쪽 눈 갑이 소유권에서는 채무지만 5억 주세요. 대금 측면에서는 채권자죠. 매도인 갑이 을에 대한 지 매매대금 채권을 병이란 놈한테 채권 양도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갑이 5억 받을 지 채권을 병이란 놈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기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을 입장에서. 즉 채권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한테 을한테 알려줘야 돼요. 갑이 알려줍니다. 너한테 내가 받을 돈 매매돈 5억 있잖아. 이거 병한테 팔았어. 나중에 병이 5억 달라고 하면 너 병한테 줘. 이렇게 통지해야 채권 양도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한테 알려줬어. 병한테 팔았어. 자, 나중에 잔금 날짜가 됐어요. 병한테 연락이 왔죠. 전에 갑한테 연락 받았죠. 제가 갑으로부터 5억 채권 산 사람이에요. 전화 받았죠. 저한테 5억 주세요. 병이 을한테 지가 이제 채권자니까 매매대금 채권자니까 5억 주세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잔금 날짜에 갑이 소유권 등기 서류를 준비 안 해온 거예요. 을은 병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매매대금 달라는 이 요구에 갑으로부터 등기서를 못 받은 경우, 저 갑으로부터 등기를 못 받았어요. 못 줘요. 5억 못 줘요. 매매대금 못 줘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채권 팔았다고 등기도 안 받는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등기도 안 받는데 돈 주면 돼야 안 돼요? 얘한테. 안 되지. 손해보지. 채권 양도 얘들끼리 일하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그래서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을은 여전히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한테도 나 갑으로부터 등기소리 못 받았어요. 당신한테 매매대금 못 줘요. 당연히 들이대야 해요. 그렇지. 우리 등기도 못 받는데 채권자가 바뀌었다고 이놈한테는 줘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딱 상식이 맞아요.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병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바뀐 사람한테도 동시한명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존속 행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 사람이 바뀌어도 병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이해됐죠? 이해됐어.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중. 자, 갑과 을이 교환합니다. 갑 건물, 을 건물 서로 교환해요.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을도 지 건물 소유권 넘겨주고 양채무는 쌍무니까 동시행이에요.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에, 교환도 동시에. 그런데 동시행 관계에 있던 양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나 봐. 자, 이행불능은 건물이 타버려야지. 멸실. 그러면 갑 건물이 멸실해 버렸어요. 얘가 불냈을 때 채무자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아직 그걸 안 해서 모르겠죠.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갑이 잘못으로 넘겨줘야 될 건물을 불내서 없애버렸으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 멸실로 해서 아까 했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불능. 이게 채무자 규책 사유로 벌어졌다. 채무자 규책 사유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갑이 불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효과로서 상대방 을한테는 소유권 대신 돈으로 줘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효과가 계약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소유권 대신 너 건물값 5억으로 줘라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에 따른 갑은 소유권 대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있던 소유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소유권 채무가 건물 멸실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갑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결됐죠.
상대방의 반대급부 소유권과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어. 채무 내용이 기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여전히 동시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이 바뀌어도 동시이행 여전히.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소유권 대신 이제는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소유권 대신 돈으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개를 세트로 같이 외워요.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이행. 그래서 을은 5억하고 지소유권하고 동시행 들이대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해됐어?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외워요. 이해됐어? 저 분명히 이해시켜줬어.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에. 오, 됐어. 하나만 더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특이하게 없느나 여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끝나요. 자, 이걸 또 이해를 할 거예요. 범죄 흔적이 있어요. 동시행관계에 있대요. 소유권 대금 생각해요. 그런데 소유권 대금이 아닌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래요. 별계약정으로 발생했대. 그러면 느낌이 와야 돼. 소유권과 대금이 아닌 을한테 갑을 특약에 따라 별계약정에 따라 을한테 갑을 줄 채무가 하나 생겼나 봐요. 소유권 대금 대신 별개 채무가 생긴 거야. 어느 한쪽한테. 그러면 소유권 대금하고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채무하고 과연 동시행 관계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 너는 별계약정으로 발생했잖아. 따로 놀아야. 따로 놀아. 너는 별계약정으로 발생된 채무니까 우리랑 태생이 달라. 소유권 대금이 원래 동시행이죠? 근데 너는 별계약정으로 발생했잖아. 우리랑 동일한 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니까 우리랑 너는 따로 같이 못 놀아. 넌 동네가 달라. 별개.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 관계? 아니야. 별계약정? 따로 놀아. 너는 우리랑 동시행 관계? 아니야. 이렇게 훈련하시라고요. 이것만 이해하시란 얘기요.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너는 별개잖아. 우리랑 동시행 관계? 아니야. 제가 말한 대로 훈련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수로가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동시행 관계는 주된 채무끼리 동시행. 소유권하고 대금. 이게 주된 채무죠. 매매에서. 주된 채무 간에 동시행 관계 있는 거지. 주된 채무 아닌 부차적 채무. 이걸 부수적 채무라고 해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시행 관계 아니에요. 대표가 토지거래 허가 협력 채무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 소유권하고 대금. 이게 주된 채무. 협력 채무 있지만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니에요. 부수적 채무지. 그래서 동시행 관계는 주된 채무끼리 동시행. 따라서 주된 채무가 아닌 협력 채무와 같은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결국 동시행 관계 아닌 게 이 두 놈이에요. 첫 번째, 별계약정. 너 아니야. 따로 놀아.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이건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협력 채무는 허가받으러 갑시다. 협력 청구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선의행 채무. 외워요. 협력 채무는 동시행이 아닌 선의행 채무. 중도금하고 똑같아요. 협력 채무, 선의행 채무. 동시행 아니야. 이렇게 같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쉴게요. 정리는 해버려야 돼. 자, 오른쪽 성립요건. 양채무, 대가적 채무, 쌍무계약이죠. 어디부터 보느냐? 4번부터 보는 거야. 동그라미 4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기타 전부면 어찌됐든 채권이 바뀌었어. 채권, 양도 등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여전히 동시행, 동시한명권은 존속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도 아까 그림 파게요.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병하고 동시행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요. 그러면 얘가 불내버렸으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이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이행. 결국 4번하고 3번 이 두 개 별 3개 하시고 5번씩 10번 났어요. 10번. 그대로 동시행 관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이렇게 훈련하시고.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가요.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 당사자 쌍방이 일단 첫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양채무해야 돼. 같은 동일한 원인이어야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동일한 원인이 아닌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이거 우리 동시행합시다라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항명권이 생긴다 할 수 없다. 즉 동시행관계 아니다. 별개 약정 너 따로 놀아 이거예요. 너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별 3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별개 약정. 프린트물로 정리해요. 프린트물이 기출지문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결국 1번 3번 4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약법은 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양이 작아서 반드시요. 특히 3번 4번 아주 잘 나와요. 둘이 합쳐서 10번 나왔어요. 10번.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나머지 할게요.